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10월 18일 오늘 수요일 순서입니다. 네, 오늘은 전자신문에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박재민 교수의 뻔한 기술 경영, 행간에 숨긴 혁신이라는 이 칼럼부터 먼저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민 교수의 이 칼럼을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읽는 이유가 주식은 계속 혁신을 만들어가는 기업을 찾아다니죠. 네, 모든 주식이 다 혁신을 만드는 기업은 아니고 또 모든 투자자가 다 혁신 기업만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워런 버핏은 과연 혁신 기업의 혁신 기업을 선점하려고 애를 쓰는 투자자인가 생각해 보시면 애플을 의미 있게 샀던 거는 2007년 6월 달에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나 아니면 2023년도에 애플의 아이팟이 나왔었죠. 그때도 엄청난 선풍을 일으켰었는데 그랬을 때도 안 샀습니다. 네. 근데 언제 의미 있게 많이 샀다라고 공시를 했냐면 2016년입니다. 오히려 스티브 잡스가 2014년에 돌아가시지 않았나요?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고 야 스티브 잡스가 없는데 혁신이 일어나겠느냐 이제. 그런데 16년도에 의미 있게 주식을 샀다고 나오고 그 이후로 지금도 네, 계속 주식을 많이 들고 있죠. 주식 포트폴리오의 50% 가까이가 애플입니다. 그러면 애플은 혁신 기업이 아닌가? 혁신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거인이 된 회사죠. 그리고 그 거대한 기술적 진입 장벽을 만들어 놓고 단단하게 돈을 경기와 무관하게 벌어들이는 그런 블루칩 회사가 저는 됐다라고 봅니다. 근데 블루칩 회사가 됐을 때도 하나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주주 환원입니다. 제가 저희 회사의 회의실에 써놨는데요. 우리가 사지 말아야 될 기업 중에 하나가 그 주주에 대한 주주가치 개념이 없는 회사입니다. 아무리 기업 가치가 성장하면 뭐합니까? 그죠? 주주가치를 개똥으로 생각해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팀 쿡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팀 쿡은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론을 배우면 그 주식 회사의 이사 보드 멤버들 있잖아요. 이사 경영진들, 이사회 멤버들은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주주 가치라고 분명히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기업 가치 극대화가 주주 가치 극대화가 되도록 네,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혁신 기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혁신 기업이 과연 엄청난 경제적 혜자를 만들었는지 그게 또 기업의 주주 가치로 연결이 되는지 예,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혁신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탄생을 하고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 칼럼에서 잘 나와 있어가지고 매주 제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간에 숨긴 혁신이라고 되어 있고요. 행간, 언어사전은 글의 줄과 줄 사이 또는 행과 행 사이라고 설명을 한다. 이어 이렇게 설명한다.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글을 통해서 나타내려던 숨은 뜻을 의미한다고 말이다. 실상 이 단어에는 부족함이 있다. 왜냐하면 심지어 마침표와 그 다음 첫 음절 사이에 그 한 칸의 띄움에 긴 시간과 사건의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사건의 맥과 심지어 가슴 찡한 본질이 숨겨져 있기도 한 탓이다. 혁신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을까? 그토록 많은 기록이 있으니 그럴 법하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그렇다. 소니는 이것을 최초 상용화한 기업으로 기억이 된다. 개발한 사람하고 상용화한 기업하고 다르다는 거죠. 소니 공동 창업주 이부카 마사루 영어로는 마사루라고 되어 있고 한글로는 마사오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이부카 마사오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가 마사오였는데 이부카 마사오. 네, 일단 마사오라고 읽겠습니다. 1953년쯤 개발을 시작한 건 사실이지만 정작 첫 제품은 IDEA란 기업이 1954년 11월쯤 시판에서 꽤 성공한 리젠시의 TR-1인 듯 싶다. 물론 모든 역사가 그렇듯 기업사도 승자편인 듯 왕관은 TR1의 바로 다음 줄을 차지한 소니 것이 되었지만 TR1이야말로 진정 흥미진진하다. 시작은 이렇다. 벨 연구소는 1947년 트랜지스터를 개발을 했고요. 이와 무관하게 지층 관측 서비스를 하는 GSI란 기업이 있는데 1951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로 사명을 바꾼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티커명이 TI였던 것 같은데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죠. 유전 개발에 전자 관측 장비로 꽤나 알려져 있었지만 트랜지스터에 관심을 갖는다. 벨에서 기술 라이센스를 받아 상용화에 성공하지만 출시하고 보니 전자회사들이 별반 관심이 없었다. 이즈음 IDA도 이름을 놓고 고민스러웠다. 풀어 쓰자면 산업개발 엔지니어링 협회 정도였으니 말이다. IDEA가 그런가 보네요. 산업, 인더스트리 디벨롭먼트 엔지니어링 어소시에이션 그런가 봅니다. 그러다 우연히 담배값에서 찾은 이름이 리젠시였다. 얼마 뒤 회로 설계를 해내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트랜지스터와 재정을 대기로 한다. 이렇게 1954년 10월 TR1이 출시가 됐네요. 가격은 49.95달러, 요즘이라면 $500가 넘는 가격이었지만 꽤나 팔려나간다. 하지만 생산량을 높이기 만만치 않았다. 거기다 이윤도 제자리 걸음을 했다. 1954년이면 지금 대비해서 물가가 1914년 대비해서 $100가 지금 한 $1 정도, 2달러 정도 수준이니까요. 최소한 10배가 아니라 50배는 꼭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49.95달러이면 한 $2,500 정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점 동경통신공업이란 일본 기업이 TR55를 내놓는데 29.95달러에 더 경량해, 더 작고 음질도 나왔다. 자신의 첫 수출품이기도 했던 이것을 1955년 출시 첫 해 50만 대 넘게 팔렸네요. 1958년은 사명을 바꾸는데 누군가 비로소 미국 소비자들이 발음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표현한 그 이름이 바로 소니네요. 야, 소니.
요즘은 요즘도 소니가 아주 잘 나가죠. 그죠? 네, 거의 9시 뉴스, 6시 뉴스, 12시 뉴스에 소니 자주 나옵니다.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바로 그 소니입니다. 네. 이후 리젠시도 매해 걸러 새 제품을 내놓는데요. 하지만 소니는 수많은 공정 혁신을 이루고 얼마 뒤 트랜지스터마저 자체 생산을 하는데 소니가 1957년 TR-63이라는 포켓 라디오를 출시하자 명성은 옮겨간다.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IDA는 1962년 파산을 했네요. 오. 리젠시 브랜드도 1964년을 끝으로 단종된다. 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퍼스트 무버가 원래는 마케팅에서는 퍼스트 무버가 텍시롤 해서 뭐 모든 걸 다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래서 마케팅을 빨리 시장을 선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이 퍼스트 무버를 위협하는 세컨 팔로우인데 그 세컨 팔로우가 누군지를 잘 봐야 되고요. 그 세컨 팔로우 때문에 이 퍼스트 무버가 없어지는 케이스도 꽤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너무 얼리 스테이지에서 퍼스트 무버를 투자해서 나는 10년 끌고 간다. 이것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5%에서 10%이 마켓 페네트레이션이라고 하죠. 침투율이 5%에서 10%를 넘었을 때 그때 1등이 누군가. 네,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건데요. 2009년도에 GM에서 볼트라고 전기차를 냈었고요. 그 이후에 닛산 리프도 있었었죠. 네, 그렇지만 지금은 테슬라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예,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그동안에 뭐 엄청나게 올랐고요. 또 이 부분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테슬라가 계속 1등을 하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네, 아무튼 요 라디오 트랜지스터 이쪽에서도 처음에 개발한 IDEA가 나중에 파산을 했다는 거. 네. 그건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처음 알았네요. 1945년, 54년에 10월 TR1을 처음 출시했는데 파산한 해가 1962년, 8년 만에 파산하고 1964년에 그 브랜드가 단종이 됐다고 하니까 10년 만에 없어져 버렸네요.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다. 사막을 넘어 나그네가 낙타 여러 마리를 끌고 우물가에 다다른다. 거기에 한 소녀가 물을 깃고 있었다. 물을 청하자 나그네에게 물을 내어준 다음 낙타에게도 골고루 물을 길어준다. 나그네는 답례로 금팔찌를 줬다는 스토리다. 이 글이 한동안 이해가지 않았다. 물값치고는 너무 후한 탓이었다. 하지만 목마른 낙타가 한 번에 100리터를 마실 수 있다는 걸 알고서 비로소 빈칸이 채워졌다. 소녀는 우물에서 물을 퍼 단지에 지고 구유까지 적어도 수십 번 반복했던 것이다. 재밌네요. 100리터. 100리터면 저희 회사의 정수기에 그 물을 올려놔야 되는데 꽤 무거운데 그 물이 한 30리터 되나 모르겠는데 이 100리터를 여러 마리를 먹이려면 진짜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금팔찌를 줬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네. 모르죠. 그 소녀가 너무 아름답고 착해서 네, 반지를 주는 느낌으로 그렇게 청혼의 의미로 줬을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나그네는 네, 충분한
사례를 하고 또 하나의 약간 배팅을 한 게 아닌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또 듭니다. TR1과 TR55 사이 공란 한 칸은 왜 주역이던 IDEA가 실패했고 변방에 소니가 성공했는지, 그리고 왜 기업을 하는 당신이 혁신이란 한 단어에 진심이어야 하는지 알려준다. 물론 당신이 관심을 줄 때야 자신의 속내를 풀어놓겠지만 말이다.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님 칼럼이었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거 배웠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는요, 블록체인 칼럼입니다. 가상자산과 법정화폐의 연결이라는 부분인데, 가상자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좋은 칼럼이 나올 때마다 읽어봅니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 블록체인 책임 교수님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봄은 언제 올까? 유명 금융 전문 학자와 경제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예측을 쏟아내지만 워낙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 엉켜 있어 누구도 신뢰할 만한 결론은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과 법정화폐 금융은 다른 점에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디지털 형태의 자산, 즉 암호화폐와 토큰을 거래하는 시장이며, 이러한 자산은 블록체인 또는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관리가 된다. 중앙은행이나 정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독립적인 금융 시스템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높은 변동성과 투기적 투자 활동, 그리고 기술적 혁신, 신속성, 보안성과 경제성,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 참여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법정화폐 금융은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인정한 공식적 화폐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화폐는 특정 국가의 법률에서 인정이 되며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국가 간 합의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죠. 가상자산 시장과 법정화폐 금융은 서로 다른 금융 시스템이지만 일부 교환 및 거래를 통해서 상호 연결이 되어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금융 혁신과 디지털 자산 거래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투자와 금융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의 봄은 궁극적으로 각국 정부가 취하는 법정화폐 관계 정책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시장의 봄이 궁극적으로 각국 정부가 취하는 법정화폐 관계 정책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의 정책과 규제 예측이 중요하죠. 최근 SEC와 리플 간의 송사 판결을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에 우호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비트코인을 비롯 핵심 가상자산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3만 원 넘어갔다가 28,000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최근에 약간의 루머가 있었었죠. 현재 주요국은 CBDC에 대해서 그 위에 제가 빠뜨렸네요. 특히 CBDC와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입니다. CBDC와 법정화폐 사이의 연결은 융합금융의 혁신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CBDC는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법정화폐를 디지털로 발행을 하고 그 가치를 국가가 보증하는 화폐이다. 꼭 그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요즘 사실 지갑에 돈 잘 안 넣고 다니잖아요.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리고 내 은행에 있는 계좌에서 또 나중에 인출이 되고,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오프라인에서 화폐를 찾으려면 ATM기 가서 찾으면 되는 건데, 굳이 거기다가 또 CBDC라는 식으로 해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아주
아주 기초적인 지금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쪽의 전문가분들은 박전무 그게 아니야. 네, CBDC와 여러 가지 가상화폐의 여러 가지 기능들 좀 전에 위에 차이점 쭉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예. 보안성과 경제성, 자유로운 시장 참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현재 주요국은 CBDC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은 2020년 FRB와 MIT의 해밀턴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으로 CBDC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나 아직 연준에서 CBDC에 대한 발행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등 부정적 입장도 나타나고 있어 본격 시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연준에서 이걸 갖다가 언제 발행을 하겠다 하면 이게 하나의 QE가 되는 거거든요. 네, 연준이 페드가 보장하는 그런 가상화폐가 또 발행이 된다 하면 그만큼 또 달러를 더 찍어내는 효과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는 양적 완화 조치 QE가 되면 지금 물가 잡으려고 난리인데 오히려 물가가 뛰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페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걸 갖다가 언제 발행한다 요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물가를 자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FRB가 이런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런 시장을 양성화시키는 뭐 이런 부분은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있어서 페드가 발행하는 그런 또 새로운 화폐가 발행이 되면 엄청난 공급 증가 아닙니까? 네, 모든 가격의 원리는 수요 공급인데요. 공급이 늘어나면 우리 주식시장에 예전에 삼성생명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람코가 상장을 하는 뭐 이런 큰 기업이 상장을 할 때마다 예전에 뭐 88년이었나요? 89년도에 포스코가 또 상장을 했었죠. 큰 기업이 상장할 때마다 엄청난 주식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출렁거립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이 페드의 CBDC가 발행이 된다고 하면 처음에 그 가상화폐 시장 가격이 반등을 하면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합니다. 중국은 2014년부터 CBDC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서 현재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용을 테스트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에서 CBDC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이유는 CBDC 시스템을 통해서 중국 내 결제 정보를 정부에서 관리함과 동시에 CBDC를 통한 달러화의 대체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민간 사업자 중심의 결제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요. 이를 통해서 엄청난 결제 정보가 민간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으며 CBDC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러한 결제 정보를 민간 기업이 아니라 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CBDC를 통한 타국 중앙은행과의 연동을 통해서 미국 주도 금융망이 아닌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망을 개설할 수 있다. 네, 중국이 알리바바의 마윈을 조금 길들이기도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형님한테 이제 들었던 얘기가 중국 정부가 방금 얘기했던 이 엄청난 결제 정보 있잖아요. 위챗페이나 알리페이에서 엄청난 이 인민들이 뭘 사고 어디를 다니고 어디에다가 돈을 쓰는지 그 정보가 다 민간 기업에 있다 보니까 이 민간 기업을 국유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정책으로 공동부유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 기업 족치는 이유가 그걸 정부에서 다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데 그 데이터가 돈이다 보니까 가장 많은 데이터를 인민들의 데이터가 있는 그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이쪽을 괴롭히는 이유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이쪽 가상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또 읽다 보면 예전에 트럼프가 또 어디 가서 연설을 하면서 이 소셜리스트, 사회주의,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중국을 두고 얘기한 거였었죠, 그때. 이 사회주의는 equality도 아니고, it's not about equality, it's not about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the power over control이라는 거죠. power over control. 그러면서 에듀케이션 시스템도 컨트롤하고 싶고, 그리고 의학,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컨트롤하는 힘을 갖는 게 이 사회주의자들이 원하는 바다. 되게 명년설인 것 같아서 제가 한동안 저장해놓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상화폐 시장에로 들어가서 중국 정부에서 발행한 CBDC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상화폐 시장이 저렇게 활성화된 게 그 디센트럴라이즈 된 거잖아요. 탈중앙화. 탈중앙화를 가장 큰 메리트인데 오히려 정부에서 더 중앙화 시키고 그걸 컨트롤을 하려고 하면 과연 저게 성공할까 싶기도 하네요. 마지막 단락인데요. 국내에서는 2020년부터 한국은행의 주도로 CBDC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한국은행과 카카오 등이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본격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CBDC와 금융기관의 연계 테스트를 마치고 인프라 구축 방안 및 제도 정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CBDC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CBDC가 도입이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공급이 들어오게 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디센트럴라이즈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센트럴라이즈 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하나의 큰 메리트의 하나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가상화폐 시장의 봄은 무조건 일단은 금리가 내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금리가 내려가면 가상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가상화폐가 아니라 가상자산이라고 하셨으니까 가상자산의 봄도 일단은 금리가 내려가면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인데요. ET톡이라고 해서 보급형 EV와 보급형 배터리의 공세. 기아가 새로운 보급형 전기차 EV345 풀 라인업을 갖추고 시장 공략에 나선다. 앞서 출시한 대형 플래그십 전기 SUV EV9의 초반 판매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준중형인 SUV EV5와 SUV EV3 소형입니다. 그리고 세단 EV4가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전기차 수요 둔화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EV345는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 보급형 전기차다. 특히 먼저 선보인 EV5는 기존보다 가격이 낮은 중국산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장착해서 눈길을 끈다. 주행거리와 직결되는 에너지 밀도를 높여서 LFP 배터리 탑재 차량의 단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LFP 배터리는 전기차 시장의 주류인 니켈 기반의 삼원계
NCM 배터리보다는 가격은 낮지만 성능 측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업계는 보급형 전기차 성공 요건 중 하나로 국내 배터리 생태계 확산을 꼽는데 기존과 다른 생태계 전략이다. 기아가 EV5에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것은 비슷한 가격과 전기차 탑재 실적을 보유한 한국산 LFP 배터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주 보급형 전기차용 LFP 배터리 수급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면 한국 배터리 관련 기업을 모아서 또 다른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는 17일 내놓은 국가별 전기차 정책 현황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 등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중국산 전기차 수입에 징벌적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배터리 원자재 등 불공정 보조금 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하고 표준 세율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할지 결정한다는 것이다. 보조금 정책 개편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미국 포드가 LFP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는 중국 CATL과 합작사 설립을 중단한 것은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가 LFP 배터리를 포함한 생태계 전략을 새로 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을 했다. 완성차 업체가 소비자에게 LFP 배터리 기반 보급형 전기차를 보다 많이 제공하려면 국내 배터리 기업과의 공동 개발 양산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는 지금과 다른 전략 수립을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이 보급형 전기차에 한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세계시장 보급형 전기차 열풍에 대응하길 기대한다. 그래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변화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 보조 배터리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보조 배터리 보면 전부 다 중국산이잖아요. 그죠? 네. 그 보급형 전기차에 LF 배터리를 장착을 했는데 이 보급형에 들어가는 LF 배터리를 얼마 전에 LG 엔솔에서도 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본 것 같기는 한데 이 LFP 배터리 중국하고 굳이 이 보급형 배터리 시장에 들어가서 싸워야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굳이 우리가 LFP 배터리를 생산을 해서 이 보급형 한국에서 팔리는 보급형 자동차에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LFP 배터리를 넣기를 바란다. 이 부분이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나친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시장이 박살나면서 한동안 고생을 했던 게 바로 대공황 때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뭔가를 그렇게 제재를 했을 때 또 받는 게 얻을 게 있고 해야 되는데 미국하고 유럽은 엄청난 내수 시장이 있잖아요. 그죠? 내수 시장이 있는데 우리는 작은 이 내수 시장에서 이 작은 내수 시장을 위해서 중국하고 저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 LF 배터리를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삼원계를 통해서 중가, 고가 그 시장을 확실하게 장악하는 전략이 저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LFP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장비 PNT LFP 배터리를 직접 만든다라는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2차 전지 전극 공정 전문 업체인 PNT가 리튬 인산철 이 LFP 배터리 생산에 뛰어든다. LFP 소재 기술과 전극 공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LFP 시장에서 국산화를 시도한다는 계획인데요. PNT는 지난 6월 LFP 배터리 소재 개발을 위한 자회사 PNT 머티리얼즈를 설립하고 소재 전문가인 CM 파트너
최고 기술 책임자 CTO 출신인 공기천 대표를 영입을 했네요. 현재 김준섭 PNT 대표와 공기천 대표가 PNT 머티리얼즈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네요. PNT는 내년 말까지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에 위치한 이 공장의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고요. 초기 생산 규모는 0.2 기가와트시로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인 구축이 완료되는 대로 LFP 배터리 생산을 시작하는 게 목표이고요. 라인 구축이 완료되면 LFP 배터리로 ESS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ESS 배터리는 전기차 배터리에 비해 크기나 에너지 밀도 영향을 덜 받는 데다가 화재 위험이 적은 배터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LFP가 적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생산 능력이 한정되어서 틈새 시장을 우선 공략하고 국내 ESS 시장에서 공급 경험을 쌓아서 미국, 유럽 등 중국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밑에 쭉 돼 있는데요. 어떤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LFP에 주력한 중국과 달리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그동안 에너지 밀도가 높은 삼원계 배터리에 집중해 왔지만 최근 보급형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LFP 배터리 채택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고 국내 배터리 3사도 상용화에 속도를 내면서 시장을 점점한 중국 배터리 제조사와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FP 배터리는 또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력을 저장하는 ESS 분야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PNT 관계자는 전기차와 ESS 시장에서 화재 위험을 줄이고 가격을 낮추기 위한 LFP 배터리 채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국이 장악한 LFP 기술 국산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LFP 원소재 가공부터 전구체 활물질까지 내줘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서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과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2003년 설립된 PNT는 국내 1위 2차전지 전극 공정 장비 업체이고요. 롤투롤 기술을 기반으로 2차 전지를 구성하는 전극과 분리막, 동박, 전자소재 등을 제조하는 장비와 자동화 설비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집접도를 극대화한 11나노급 D램 9세대 낸드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여기 기사를 읽다 보면 HBM 얘기도 나와가지고요.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집접도를 극대화한 11나노급 D램과 9세대 낸드 플래시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네요. 업계 가장 최선단 메모리 제품입니다.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사장은 17일 삼성반도체 뉴스룸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10나노 이하 D램과 첨단 낸드 시대는 낸드가 280단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첨단, 첨단이 아니고 첨단입니다. 낸드 시대는 새로운 구조와 소재 혁신이 중요하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고요. D램은 3D 적층 구조와 신물질을 연구 개발하고 낸드는 단수를 늘리면서 높이는 줄이고 셀 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현재 삼성전자 최선단 D램과 낸드는 12나노급 DDR5 D램과 236단, 236단 규모의 8세대 낸드가 최선단이네요. 5월 12나노급 16GB DDR5 D램 양산을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4개월 만인 지난달 용량을 2배로 늘린 제품을 추가로 선보였습니다. 11나노급 D램은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지고 용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9세대 낸드는 300단 전후의 초고층 적층이 유력한데 8세대보다 웨이퍼당 비트 집접도가 향상되고 데이터의 입출력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8세대 낸드는 업계 최고 수준의
비트 밀도의 고용량 제품으로 최대 2.4기가 bps의 데이터 입출력 속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2.4기가 바이트 per second겠죠. 아마 속도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삼성전자는 내년 초에 9세대 난들을 양산할 계획이고요.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업계에서 가장 작은 셀 크기를 구현하는 강점을 지속 고도화하며 메모리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한다는 보관입니다. 낸드의 경우 입출력 스피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구조 도입을 준비하는 등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응용처 수요를 고려해서 고성능, 고용량, 저전력 기술을 모두 담은 제품군도 늘리고 있는데요. CXL 메모리 모듈 등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메모리 대역폭과 용량을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사장은 향후 고용량 DRAM 라인업을 지속 확대해서 1TB 용량의 모듈까지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라면서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CXL 메모리 모듈 등의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메모리 대역폭과 용량을 원하는 만큼 확장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AI 시대 확대로 급부상한 HBM에 대한 자신감도 나타냈다라고 하고요. 전자는 현재 HBM3를 양산 중이며 차세대 제품인 HBM3E도 개발 중이다. 현재 HBM3 양산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사장은 다년간의 양산 경험을 통해서 검증된 기술력과 다양한 고객과의 파트너십을 적극 활용해서 최고 성능의 HBM을 제공하고 향후 고객 맞춤형 HBM 제품까지 확장하는 등 최상의 솔루션을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밖에 저전력 특화 제품인 LPDDR DRAM은 누설 전류를 최소화하는 공정으로 고성능을 구현하고 있고 LPDDR 패키지 기반 모듈인 LPDDR5X 캠2 솔루션으로 PC 시장과 데이터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페타바이트급으로 확장할 수 있는 PB SSD도 조만간 선보인다고 하고요. 이사장은 삼성전자는 미래 준비를 위해서 고부가 제품과 선단 공정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기흥 캠퍼스에 첨단 반도체 R&D 라인을 구축하는 등 투자를 강화할 것이라고 하면서 고객 파트너사의 강력한 협력 관계를 구축, 차세대 시스템과 응용에 최적화된 메모리 솔루션 공동 개발을 확대하고 글로벌 소재 장비 회사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내일 모레네요. 삼성 메모리 테크데이 2023을 열고 자사 최신 메모리 반도체 기술 제품과 미래 전략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요 테크데이에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네요. 네. 갑자기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와서 연초 이후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보고 싶은데요. 연초 이후 수익률이 지금 딱 7만 원이네요. 7만 원이면 연초 이후 수익률이 얼마일 것 같습니까? 연초 이후. 네. 26.4%. 얼마 전에 73,600원 갔을 때가 33% 상승을 기록을 했었네요. 하이닉스는 얼마일 것 같습니까? 하이닉스는 얼마 전에 연초 이후 70%까지 제가 본 기억은 났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해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연초 이후 72.67% 상승을 기록하고 있네요.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